얘기한 거 좀 중심으로 할게요. 아니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을 테니까.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이런 미국의 전략이 단절된 거냐 아니면 연속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송정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관돼.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처음부터 제국주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시작이 아까 그걸 쭉쭉 얘기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 국내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응했다는 거죠.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원숭이가 자기 인간 될 줄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적응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절이 없었다. 뭐 처음부터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조건에 적응한 과정이었고, 크게 보면 스페인과 영국의 제국주의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버럴리즘, 자유, 이러한 자유의 개념과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가 이렇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지만 미국 스스로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럽의 종교의 자유를 대부분 피해서 왔죠.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 사실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자유의 제국이라고 스스로 처음부터 외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 일단 미국의 자유의 제국을 건설을 하고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 제국을 확장하는 거를 자기의 정당성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국주의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 아까 이제 송정훈 박사는 시장을 확장한다는데 그것도 같은 거겠죠. 자유경쟁 시장. 이렇게 자기들을 정당화하죠. 제국주의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유를 확장하는 거다. 민족 자결주의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차 대전 때는 패배한 독일과 일본에만 적용돼서 유선적이라는 거죠. 유선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차 대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승전국에도 적용됐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를 아까 다 안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죠. 그죠? 인도네시아도 독립시킨 것도 다 이제 미국의 압력이고,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독립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방공을 막는다는 이유로 결국 친미국가가 되죠. 이렇게 볼 때 민족 자결주의가 2차 대전에 넘어가면서 신탁 통치랑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니들이 민주주의라는 걸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 기간 안에 어떤 미국식 체제를 이끌고, 이게 바로 네이션 빌딩. 네이션 빌딩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당인데, 사실은 이제 이 네이션 빌딩이 바로 신탁 통치라는 거죠. 아프간에서 이란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것 보면은 미국 군정이 몇 년 동안 하죠. 그러고 나서 속칭 말하면 괴뢰 정권,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어 네이션 빌딩을 하죠.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된 나라들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미국이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한다면 진정한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미국에 종속됐죠. 남의 식민지를 뺏어서 영토 식민지는 안 됐지만 최소한 송정훈 박사 말한 것처럼 자기 시장으로 만들었죠. 인도, 이집트, 필리핀 이런 거죠. 전부 다 과거에, 쿠바도 마찬가지고 과거 스페인의 어떤 식민지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이어받아서 월남 전쟁을 한 거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도 결국 미국의 영향권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고, 미국 민중의 저항이 사실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양당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미국의 두 가지죠. 하나는 현실주의와 하나는 이상주의, 하나는 고립주의와 팽창주의인데, 사실은 고립주의와 팽창주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데 그 국익을 우선할 때 그 명분이 아주 거칠게 미국의 국익을 직접 우선할 수 있지만 자유, 시장, 미국의 가치, 이상을 실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립주의, 팽창주의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고립주의를 채택하는 거지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국익을 누군가 반대한다고 침해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그러잖아요. 트럼프 하는 말이.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고립주의나 그 팽창주의,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를 선택한 그 선택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과 어떤 접근 방식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조금 다를 뿐이지 두 정당 자체가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당, 그래서 보수 양당제. 미국 민중의 저항이 있었지만 바로 이 보수 양당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뭐 미국의 베트남 반전 단체는 우리가 해가지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 했대지만 그게 아니죠. 프랑스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 미국도 패배해서 쫓겨난 거지. 무슨 미국의 반베트남 반전 전쟁 때문에 미국이 정책을 바꾼 건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를 이제 대중 전략의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인도는 그게 아니죠. 반중이 아니라 미중러와 동등한 4강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이 두 번에 걸쳐서 중국과 인도의 전쟁을 뒤에서 배후조정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인도한테 꼰대를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철수합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하고 중국과 전쟁했지만 중국은 베트남에게 본때만 보여주고 철수합니다. 왜? 미국의 의도는 전면전을 확대한다는 게 미국의 의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인도는 대중의 그 부속물이 아니라 동등한 4강을 목표하게 돼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뭐 이제 한국이나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또 쿠바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의 이민자라든가 쿠바의 이민자들이 대이스라엘 정책과 대쿠바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필요하면 무력까지 동원하죠. 쿠바 같은 경우 쿠바 난민을 통해서 피그만 침공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보면 더 우리가 신기한 게 미국은요, 그 매년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의 망명자를 받아들이고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의 이민자를 받을 건지 매년 계획을 세서 발표해서 거기에 따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서 체제 전환이라든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이나 쿠바 같은 데는 망명 쿼타를 많이 줘요.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쉽게 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민자가 그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족 자결이 보니까 뭐 그 내용 중에 그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민족 자결이 얘기된 게 1차 대전 중이에요. 러시아 혁명 전부터 민족 자결을 얘기한 게 때문에 민족 자결은 소련과 아무 상관없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회주의로부터 지킨다는 건 냉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족자결과 반공과는 상관이 없다. 민족자결은 바로 제국주의 간의 이해관계 다툼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로주의에서 신탁통치까지의 부분이 저는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이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약간 침세봉대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패권의 가정은 이제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무역전쟁이라든 관세정쟁, 이런 금융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제 주로 제가 전공이 아닌 거고, 미국이 이제 패권인 1등이죠. 압도적 1등은 추락한 건 맞는데, 그러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누군가 인도가 미국을 추월하냐? 불가능하다. 미국은 여전히 1등이다. 다만 과거보다는 힘이 약한 1등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서부 유럽이죠. 그 서부 유럽의 역량을 계승한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문제인데 이미 그 중국은 인구 문제가 안 좋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미국은 인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해요. 증가한 이유는 가장 이민자, 그 다음에, 그 카톨릭, 그죠? 이슬람, 이런 쪽에서 산하 제한 안 했을 때 인구가 증가하고, 미국의 국토를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해 지금 3억 3천만 정도 되는데, 5억까지는 충분히 그 인구가 증가해요. 그렇지만, 중국은 인구가 감소를 하죠. 그래서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약 3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합니다. 근데 50년, 60년 지나면 중국은 정체되고 미국은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다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고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중심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의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타격 대상이 있어요. 적이라고 표현하면 뭐지만 타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러한 자본주의 제도를 만들고 시장 우선주의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타도 투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런 분석은 가능하죠. 운동적으로 그럼 시장 분석을 할 때 주 타격 대상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자본가나 기업이 될 것이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하나의 혁명이라는 게 세계 혁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막스가 말했듯이 내용적으로는 세계 혁명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국가별 혁명은 국민혁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반제국주의적 분석이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 다만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관점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냥, 아까 얘기한 조금, 토론에서, 반응 하나 하고 싶은 거가, 걔가, 아까, 장정민 선생님이, 김정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이민사회에 다시 가면은, Asian American이 좀 소수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I mean, what about French? There's no French or Greece or Italian, 이런 나라도, Israel is the exception. The Israel lobby is an exception. 그게 진짜, exception이라서 그거를 보편화, generalize, 하면은, immigrants,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and also the Cuban lobby. 그것도 역사적으로 있지만, 그 두 lobby, 특별히 the Israel lobby를, immigrant society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있다는 거에, 보편화의 ground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It's too much of an exception. I mean, if you look at the UN Assembly's voting, it's US and Israel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그러니까 제 말은 there's no French influence or Italian influence or German influence from the many German immigrants or whatever immigrants. I mean, Muslim society는 옆에도 안 가고 because of Muslimophobia. Hispanic, because of the older history of their independence, there's some, and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Monroe Doctrine and proximity to the U.S. But 저는 그 부분이 진짜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지킨 점에서 많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션 빌딩이랑 트러스티십의 진짜 분리가 돼야 되는 거는 분리를 좀 중요한 거는 트러스티십이 들어가면은 특별히 로즈벨트의 트러스티십이 들어가면은 네이션 빌딩에서 큰 차이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it means an occupying force. 그러니까 한국 1945년부터 48년 그게 트러스티십이잖아요. 원래는 it's supposed to be U.S., Soviet Union, what is it? U.S., Soviet Union, Britain, who's the other one? And China, right? And Czechoslovakia. 이런 쪽에서, no, was it? China? trusteeship에서 UN 큰 국가, 이 세력들이 같이, 그거를, 한다는 그런 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occupation이 들어가니까, 한국 그 시기와 Egypt or under Nasser 아니면은 India under Nehru의 네이션 빌딩을 두 개를 똑같다는 거 그런 말도 되는
그런 equivalence가 되면은, 좀 문제지 않을까. 그 문제점을 아까 얘기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I agree. 비et남 war 선생님이 얘기한 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The U.S. lost the Vietnam War, because the Vietnamese won, right? U.S. lost Afghanistan, U.S. lost Iraq War. 많은 이런 they lost the war. 그거 중요한데, 똑같이 거기에서도 이제, the anti-Vietnam movement and the anti-Iraq movement, 이런 큰 미국의, 전쟁 운동과 국제적으로 운동과 그게 이제 컨그레스에서 war를, 오케이 하고 war, funding을 얼마큼 저거 해주나에 그거에도 너무 큰, 영향이 있어서 나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또 최근에 같이 연결되는 거가 지금, 똑같이 the anti-war movement now,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무기 돈 보내주는 거랑, 그리고 이제 또 예멘, 공격하는 거랑, 이것도 똑같이 바로 똑같은 the anti-Vietnam War movement, the anti-Iraq, invasion movement, 같이 연결되는, 그리고 또 그 영향의 가능성이라서 되게 anti-war movement가, 특별히 이 시기에, where, 미국이, 세태가 economic decline에서 있음으로써 이제 military power만 지금 핵심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 anti-war movement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세태의 decline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I really find Arrighi interesting. In the sense that yes, decline은 70년대부터 signal crisis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with economic decline. 그런데 그 시기 후에는 늘 다른 hegemonic cycle 봤을 때도 signal crisis에 들어가고 나서는 회복. They always have this bell up. 그 다음에 이제 financialization 시기가 들어오면서 signal crisis의 첫 crisis에 세태 들어가고 나서 회복이 회복이 가능했었다는 말이잖아요. 미국도 똑같이 80년도, 90년도에 the dot-com bubble, 그 버블, 그 다음에 있는 the housing bubble, 쭉 그 버블들이 이제 financialization을 갔지만, 그런데 이제 다음, 세태 stage, the terminal crisis, 그리고 이제 Arrighi는 그거를 2000년 이라크 전쟁 그때를 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초점을, 어떤 사람들은 2008년, they consider the housing crisis, 그쪽에도 하는데, terminal crisis는, 세태는 signal crisis와 달리, 여기서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housing bubble이 이제 또 real estate bubble로, 연장되는 것, 같이, 회복이 안 되는, 그거를, 표현하고,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세태에 들어와 있어. 나는 그 argument가 늘, persuasiveness 되게 흥미롭고, 좀 도움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고 또, 세태의, 그거에 조금 자세함을 도와주는지,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다른 것도 다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국 이주민들이라고 하는, 미국 건국청의 이주민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주하는 사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주민이다, 이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할아버지는 원래 다 저쪽 사람인 거잖아요. 유럽 사람인 거잖아요. 1600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1600년도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조반정 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주민이나 뭐냐면 1600년도나 1700년도에 먼저 넘어온 사람들, 혹은 그 전에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원주민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이 다음에 온 사람들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3대 재무장관 했던, 이제 그, 엘버트 갤러틴이랑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나 이제 제노바에 태어나서, 약간 그 10대, 20대 때 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와서.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밀턴도 지금 저기 그 케이만군도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었고, 그 다음에 갤러틴은 아예 한 10대 후반에 넘어왔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미국 재무장관 중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이주민이 되게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워싱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제퍼슨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선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이주민이라고 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되고 나서 이렇게 소수민족이라든가 혹은 취약자에 대한 보호해주고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는 법안들이 지금 약간 효력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양민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몇 명 들어오는 거를 다 이제 쿼터를 줘가지고 한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거를 막는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야, 몇 명 들어왔어? 그러면 몇 명한테 재정 수치 나가네. 예상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주 독특한 방식의 어떤 접근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이주민의 유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나갈 수 있다 해주면 조금 약간 우스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뭐 약간 정착자금 주잖아요. 요 정도가 아닌가 그냥 그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기 그 소장님께서 그 하워드 그 이제 언급하신 미국 민중사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요. 우리들은 이제 남북존재 요 정도가 이제 인상인 거잖아요. 미국에는 남과 북의 갈등. 근데 사실상 동과 서의 갈등이 더 이제 심했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부 연안에 있는 13개의 주가 일단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건데, 새로 이제 서부 지역인 거잖아요. 근데 동부 지역 사람들은 일단 기득권이에요. 아니, 먼저 와가지고 나라 만든 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뉴욕, 뭐 이거를 수도로 워싱턴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도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었고, 이제 발언권이 있는 거죠. 먼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워싱턴 대통령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정부가 빚을 전체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야, 주정부들이 진 빚을 연방주가 갚아줄게. 대신 관세 수입은 연방정부에서 거둘 수 있게 해줘. 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세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세면 내국세와 관세가 있는 건데, 관세는 요 정도로 해결을 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내국세가 뭐였냐면 위스키였어요. 이제 유럽에서 갖고 왔고, 야, 곡물 여기, 뭐 감자도 그렇고 옥수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술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워낙 또 땅이 비옥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내국세, 국세를 법을 정하면서 위스키를 내는데, 사실은 술은 세금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도수에 따라 떨어지거든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은 비싸고 도수가 낮은 술은 관세가 좀 약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밀턴이 있을 때 세를 받는데서 뭘 잘못했었냐면, 많이 하면은 좀 싸게, 많이 만들면 좀 세금을 싸게 주고, 적게 만들면 세금을 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밖에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이 대공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술을 생산하니까 세금을 낮게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술을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가 때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큰 공장을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 살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서부 쪽에 살았어요. 서부에서 반란을 한 거예요. 미국 최초로 반란을 하게 됐는데, 제 일대 워싱턴 때 15,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 달다가 막 감금하고,
그 다음에 걔들 인디언이 하듯이 매달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새 막 이렇게 붙여두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지르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대규모 반란, 그게 그 유명한 위스키 반란이거든요. 일어났는데 직접 워싱턴이 이제 전쟁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말 타고 갑니다. 진압을 해요. 새벽에. 마치 이제 계엄령 진압하듯이. 다 진압을 해요. 그리고 법률로는 주동자 2명 사형 막 이렇게 심하게 때렸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라가 또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사면시켜줬고, 그거를 제퍼슨 때 와가지고 그 새 자체를 철폐시켜버렸거든요. 내국세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도 프랑스가 우리가 왕의 목을 치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빨갱이 근성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얌전하게 왕이 시키면 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저향의 세력들이 있는 건데 그것도 미국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도 내가 만든 땅이고 내가 민병되고 내가 총 들고 싸웠는데 니들이 반대? 그럼 내가 총 들고 싸우지. 이 제퍼슨, 워싱턴이 나쁜 놈들아, 동문 놈들아 라고 하고 했던 시기가 미국 초창기에 건립되자마자 이런 뭐랄까 저항이나 그 다음에 반란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연준 중앙은행 만들 때도 우리는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부가 100% 지분을 못 갖게 하고 상공인이 일정 지분 갖게 하고 그리고 농민들도 각 13개 연방준비은행의 지분을 실제로 갖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관료가 왕이 아니라 배제시켜버리지 못하게끔 하는 힘이 있었던 건데 저는 요즘에 이제 행정국가라고 트럼프가 지난때 일기 때부터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나 행정국가를 없애버리겠다. 나 그걸 국민들한테 되돌려 주겠다. 이걸 하는데 미국 사회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잠재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관료 중심주의, 그러니까 주권을 행정부 관료들이 다 전행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이나 반감이 있는데 시민사회 진영의 어떤 저항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양당제로 정치로 다 흡수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으로 운동 세력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같은 맥락에서 네이션 빌딩 자꾸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도 겸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민족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이션이라는 것은 차라리 국민이 적절하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 같은 한민족 그러면 영어 단어여서 좀 그렇게 애매한데 네이션이라는 용어 말고 종족이라고 하는 에스노스 중심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로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거쳤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그 2차 그 산업혁명 했던 변두리 사람들은 딱히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르주아와 시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막스의 책을 보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막스의 책을 보더라도 뭐 게셜샤프트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프랑스처럼 시민은 십도행이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는 부르주아다 이게 딱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도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인도는 한 56개 언어가 있다면서 공식 언어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온도는 북쪽에서 갖고 왔고 쌀은 남방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종족이나 신화 공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네이션 빌딩을 만들기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거고 자본주의 질서상 국익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국익을 위하니까 국가 단위에서의 부의 증진 그리고 당연히 지배계급이 있으니까 자본주의니까 자본가들의 중심 그리고 노동자가 있으니까 노자 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이런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 혹은 우리 공동체 사회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분석 단위 얘기도 했지만 상당히 우리도 분석도 많이 하고 심도 깊은 주장이나 논의를 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80년대, 90년 초반까지. 근데 그 이유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분석 단위도 그렇고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맨날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이익 혹은 뭐 민중의 이익 그다음 좀 더 이제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일반 시민들의 이익인 거잖아요. 기득권이 없는 그런 단계에서 무언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다루긴 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